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원래는 CRT 시간으로 좀 돌아오려고 했는데 선생님들 이제 소독하시고 저희 중환자실 내에 소어 환자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소어 환자들 드레싱 할 때 어떤 드레싱 제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것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어려운 내용 아니어서 이거는 뭐 일반 병동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환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소독 용액이죠. 포비돈 용액이랑 헥시딘 용액 이렇게 두 가지 본원에선 가장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는 뭐 포비돈 예전에는 이전에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포비돈 용액이나 헥시딘 용액을 그 멸균된 캔 안에 코튼볼을 부어갖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압으로 해서 제재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포비돈 용액이랑 헥시딘 용액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포비돈 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스테이지 2 이상의 욕창에서는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밝혀진 논문상에서도 음, 포비돈 용액을 조금 더 선택하라고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적응할 때는 또 환자 보시면은 수술 시 손소독이나 또는 이제 상처 소독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구강 스프레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제 안에 예를 들어서 구강 내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경우에 그 제품으로 팔고 있어요.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약품으로 해서 이제 구강 스프레이도 팔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살균력이 존재해서 이제 그람 포지티브라든지 네거티브 또는 뭐 진균, 바이러스 이런 모든 균들에 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소독제이고요. 이 성분 자체가 요오드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점을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건 그 이 소독액을 바른다고 해서 살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바르고 마르면서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나타나는 거라 저희가 그 소독을 진행을 하고 마른 상태에서 뭐 2차적으로 이즈폼이라든지 이런 폼 드레싱을 적용을 하는 거고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말리면 되냐 뭐 예를 들어 손부채질을 한다든지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말리는 행위 자체가 있잖아요. 정말 정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독액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포비돈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살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마르는 건데 입으로 바람을 불 때 침이 안 튈까요? 아니에요. 입으로 바람 불 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량의 침이 튑니다. 그래서 절대 입으로 말리면 안 되고 손부채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을 묻히는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 건조되게 최소 30초에서 60초 정도는 말려주시고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위적으로 말리거나 손부채질로 말리면 안 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할 때 아셔야 되는 건 정상세포에도 독성이 있을 수 있고 피부 염증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상처 독성 위험성이 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상처에는 포비돈보다는 헥시딘을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베인 상처라든지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 어브레전이 생긴 정도라고 하면은 포비돈을 선택하기보다 헥시딘을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세요. 또 중요한 거는 얼굴, 코, 귀, 특히 눈 주변에 있는 점막 부위. 예를 들어서 이제 눈썹 부위로 해갖고 수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포비돈을 해서 바르게 되면은 그쪽 부위만 묻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마르면서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눈 쪽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그 주 상처 부위가 깨끗하다면 이제 헥시딘이나 포비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셀라인으로 적신 꺼즈를 주변 부위를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주의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독이 필요한 산모라든지 수유부 분들한테는 더욱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의사랑 충분히 의논을 하신 다음에 소독 제제를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요오드 성분 자체가 특히 산모분들한테는 태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또 수유부들한테는 소독을 할 때 이제 이것도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한테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산모나 수유부님들은 조금 사용하는 거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한 피부 착색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뭐 ICU도 있겠지만 OR 내에서 환자분 그 OPV를 소독하기 위해서 포비돈 용액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수술 중에는 그 부위를 살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도 포비돈 용액을 그 포비돈 용액을 적용을 합니다. 이제 근데 OP가 끝나고 나서 리턴을 했을 때는 그 이외의 부위는 닦아줘도 상관이 없죠. OP 하는 중간에는 이제 닦으면 안 되겠지만 OP 하고 이후에는 피부 착색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셀라인 적신 꺼즈로 해서 닦아 드릴 수 있어요. 또는 알코올로 해서 더 빠르게 닦아 드릴 수도 있고요. 요게 포비돈 용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다음 이제 클로렉시딘, 포비돈 용액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액이고요. 간단한 피부 소독이라든지 또는 구강 스프레이, 가글 제제, 폴리카테터를 인설션 할 때 또는 뭐 C라인을 인설션 할 때 대부분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이 가글 제제 같은 경우에는 포비돈도 있지만 이 클로렉시딘도 실제로 저도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거를 처방을 주셔서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또한 이 클로렉시딘 용액 또한 살균력도 존재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알려진 건 아니지만 포비돈에 비해서 그람 네거티브 균에는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다 같이 기재를 해봤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세포 독성 자체가 포비돈 용액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 자체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같이 인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뒤에 그 세포 아세포 그 세포 쪽으로 해갖고 그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뭐 계산해봤을 때 한 20배 정도 포비돈에 비해서 20배 정도는 더 세포 독성이 강했고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베인 상처나 이런 상처에는 뭐 그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근데 욕창이 심한 스테이지 2나 3, 4 또는 뭐 딥티슈 인저리 같이 심한 환자한테는 클로리엑시딘 용액을 선택하기보다는 포비돈 용액을 선택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단 이제 포비돈보다 더 선택되는 경우는 뭐 얼굴이나 귀, 코, 눈 점막 부위에는 조금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런 부위에도 상처 부위가 깨끗하다고 하면 그냥 셀라인으로만 한번 워싱 시켜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스테이지 1에 뭐 주변에 오염이 없는 그냥 간단한 레드니스만 있는 욕창, 스테이지 1의 욕창이라고 하면은 생리식염수로만 닦아주는 게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재를 해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욕창 드레싱을 할 때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포비돈 용액이에요. 네. 근데 뭐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마다 선택하는 경향이 달라서 다를 순 있지만 포비돈 용액을 선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좀 많이 사용하는 드레싱 제제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서지넷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젤 용품이라든지 되게 많지만 ICU 기준에서 그냥 좀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과산화수소수예요. 뭐 주요 적응증은 이제 오염된 괴사 조직을 제거한다거나 또 오염된 피딱지들, 클롯된 피딱지들을 이제 풀어줄 때 사용한다거나, 또 많이 사용하는 건 응급실에서 DRE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 확인을 위해서 더 적용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헤마토체지아라고 하면은 혈변이죠. 이 직장 내 수지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바로 피가 묻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혹시나 이제 상부 위장관 내에서 발생한 출혈로 멜레나 양상이 있는 경우에 DR을 했을 때 색깔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변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지만 직장 내 수지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검맣게만 묻어 나오고 갈색변이랑 묻어 나오면은 아 이게 이 사람이 상부 위장관 내 출혈이 있나 아니면 다른 데에 출혈이 있나 알 수 없잖아요. 이때 과산화수소를 뿌려보거나
이제 가산화수소가 담겨진 캔에 손을 담가 보면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DRE가 포지티브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전에는 좀 비교적 범용적으로 위에 포비돈이나 헥시딘 같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드레싱 제제였는데 이제 세균의 세포막이라든지 일반 조직의 세포막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부터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로 ICU에서 케어할 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뭐 예를 들어서 철분 제제를 먹고 있는데 대변에서 약간 녹색변 또는 판단하기 애매한 조금 갈색변 또는 흑색변을 봤다 했을 때 뿌려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면은 아, 사람은 지금 멜레나를 봤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거는 추가적인 대변 검사를 나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산화수소고요. 이제 그 이외에 소독액 제외하고 2차적으로 붙일 수 있는 드레싱 제제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폼 드레싱이죠. 이지폼. 네, 드레싱 많이 사용하고 이제 언제 주로 사용을 하냐면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2도 이제 스테이지 2의 소어도 삼출물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스테이지 2부터 해서 삼출물이 많은 욕창에 주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병동 선생님들은 잘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꺼즈 소킹을 해서 드레싱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콕시스나 뭐 이제 일리학 쪽으로 해갖고 꺼즈 소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통증을 잘 못 느끼긴 하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통증 신경이 살아 있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꺼즈 소킹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지폼을 한번 얹으면서 조금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 적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지폼 드레싱 특징은 자체적인 접착력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픽싱롤이라든지 또는 환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일반 종이 플라스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이제 욕창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예방적으로 이제 충격 완화를 위해서 뭐 힐이라든지 또는 엘보우라든지 또는 이제 진짜 장기간 부동 환자 중에서는 이제 뒤쪽 머리 뒤통수 쪽으로 해갖고도 욕창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 부위로 예방적으로 욕창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드레싱 제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폼 드레싱을 이지폼 드레싱을 주로 적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듀오덤 CGF, 둘 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시기에 하이드로콜로이드라 하면 어떤 제품이죠? 하이드로콜로이드 자체는 맞아요. 빈 사강을 좀 채워주고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조금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습연 드레싱의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웹 드레싱의 제품이고,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는 그런 제품이면서 신이랑 CGF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량의 삼출물, 그러니까 살짝 묻어 나오는 정도의 삼출물이 있는 부위에서 적용 가능하고, 이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부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선 보통 EOD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오픈하면서 확인을 하죠. 또 건조한 상처에 적용이 좋고 자체 접착력이 좋아서 이제 붙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드레싱 보존을 할 수 있고 또 방수 기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듀오덤 CGF 똑같이 하이드로콜로이드라서 제품의 특징은 똑같으나 이제 소량의 삼출물이라든지 신에 비해서 진물이 조금 더 나오는 중간 정도의 그 진물이 있는 상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체 접착력도 있고 비교적 그 듀오덤 신보다는 쿠션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욕창 드레싱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저희가 이제 듀오덤 신이라든지 CGF라든지 그 콕시스 쪽이나 뭐 이런 소어 부위에 적용할 때 노란색으로 이렇게 삼출물이 끼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적용 안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제품 자체가 그 환자들 그 상처 부위에 폐쇄 드레싱을 유지를 하는 건데, 이 폐쇄 드레싱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노란 삼출물들, 퍼스들이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드레인을 어쨌든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더 삼출물이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는
폼 드레싱을 선택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레싱 제품이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이제 환자분들이 소어가 많이 생기는 부위, 특히 컴프레션 소어라고 하죠. 그 압박으로 인한 생기는 욕창으로 많이 생기는 부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콕시스라든지 엘보우 또는 힐 또는 파필리탈 또는 뭐 뒤쪽으로 해서 뒤통수 쪽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뼈가 돌출된 부위에는 많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침상 목욕을 하는데 일반 목욕보다는 조금 상처가 지저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위에서 그냥 그 상처 부위만 닦아내는 게 아니라 소독액으로 주변을 조금 셀라인 워싱을 하고 나서 피부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처 부위가 조금 너무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또 2차로 감염 발생 위험성이 있다 하면은 이제 드레싱을 해주실 때는 가능하면 셀라인 워싱을 더 먼저 해주시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환자한테도 좋고 상처 회복에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 꺼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요즘에는 일회용 드레싱 키트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키트에다가 한쪽에는 셀라인을 짜주시고 한쪽에는 포비돈 용액을 짜주십니다. 안에 꺼즈를 둘 다 그 용액부터 해서 꺼즈까지 다 에이세틱하게 놔주시고 멸균 글러브를 착용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상처 드레싱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 부위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드레싱 부분을 뭐 소킹되어 있는 부분 꺼즈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안쪽을 셀라인 워싱을 한번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꺼즈를 충분히 이제 포비돈 용액에 푹 적셔 주신 다음에 그 안쪽에 빈 사강이 없게끔 꽉 채워 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너무 억지로 막 쑤셔 넣고 하면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그쪽 안쪽으로 조금 수변하게 유지될 수 있게 있을 정도로만 채워 주셔야 되고, 그 겉으로 이지폼 드레싱 적용하시고 픽싱롤 등으로 해서 고정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드레싱 부분을 조금 마무리할 거고, 실제로 임상에서 제가 적용하는 거는 이제 서킹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있을 때 좀 자세하게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스테이블 하세요.